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깊이 움직이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프기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오늘 밤은 분명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눈을 감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기다리고 계신 전화가 있으십니까? 자녀의 이름이 화면에 뜨기를 오늘은 혹시 연락이 오지 않을까 기다리는 그 전화 말입니다.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심리학 연구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아무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던 진실을 오늘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50대 이후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자신을 돌볼 틈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시절을 이겨내고 자식 뒷바라지를 하느라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보면 그 자식이 곁에 없습니다. 전화기만 바라보고 앉아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왜 일어나는 일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연구팀이 2022년에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 중에서 자녀와의 연락이 일주일에 한 번 이하인 분의 비율이 무려 68%에 달한다고 합니다. 10명 중 7명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중 73%가 자녀에게 먼저 연락하지 못하고 기다리기만 한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비슷하게 겪고 있는 일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창원에 황정임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 73,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떠나셨습니다. 무릎에 인공관절을 넣고 나서 계단 오르내리는 것이 조금 불편해지셨지만 혼자서도 씩씩하게 지내셨습니다. 그날도 황정임 씨는 방에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손에는 전화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끊겼습니다. 황정임 씨는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정임, 이번에는 신호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다녀온 것이지 전화가 안 된다고 몸이 아픈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릎보다 가슴이 더 무거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낳고 내가 먹이고 내가 밤새워 안아주던 아이가 왜 지금은 전화 한 통도 받지 않는 걸까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먼저 전화를 걸고 싶은데 손이 멈추는 그 순간 말입니다. 이유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받는 목소리가 반가움이 아니라 무슨 일이세요? 라는 확인이 될 것이라는 걸 그래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합니다. 안 걸려오면 잘 살고 있는 거겠지. 전화기는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충전하고 매일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그 전화는 오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 이유를 알고 난 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황정임 씨의 이야기는 잠시 뒤에 다시 이어집니다. 끝이 있으니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자식에게 이런 아픔을 느끼는 것 자체가 내 부족함이 아닐까 하고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삶을 온전히 살고 싶다는 뜻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주제입니다. 보호한다는 이름 아래 부모의 세상을 좁히는 자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호한다는 이름 아래, 보호한다는 이름 아래. 이 이야기는 특히 자식이 곁에 있는데도 왜 더 외로운지 궁금하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광주에 오복순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 77 무릎 수술 후 거동이 조금 불편해지셨지만 매주 절에 가고 오래된 친구들 모임에도 꾸준히 나가셨습니다. 동네 이웃들과도 사이가 좋아서 부추도 나눠 먹고 배추도 나눠 먹고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복순 씨의 딸이 어느 날 이사를 왔습니다. 엄마가 걱정된다며 직접 같이 살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짐을 풀던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곁에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오복순 씨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 먼저 보낸 뒤 처음으로 누군가 곁에 있겠다고 말해 주었으니까요. 처음 한 달은 좋았습니다. 딸이 장을 보고 밥을 하고 저녁에는 같이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달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절에 가려고 하면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그런데 이상한 사람 많아요. 괜히 다쳐요. 매주 만나던 오랜 친구 모임에 나가려 하면 딸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 엄마한테 돈 빌려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웃 할머니가 부추 한 묶음을 문 앞에 놓고 갔을 때 딸이 말했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신세지지 마세요. 뭔가 달라고 할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오복순 씨의 세상이 좁아졌습니다. 절도 안 가고 모임도 안 나가고 이웃과의 인사도 줄었습니다. 딸은 언제나 말했습니다. 엄마, 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오복순 씨는 베란다에 나가 앉았습니다. 아래층 공원에서 두 할머니가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한 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 다른 분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소리가 3층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복순 씨는 그 소리를 듣고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 자기도 몰랐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뒤 딸이 외출한 사이에 오복순 씨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전화번호 수첩이 있었습니다.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몇몇 번호 위에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절 친구, 오래된 모임분들, 옆집 여사님, 자기가 그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그어졌는지도 몰랐습니다. 오복순 씨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혹시 비슷하게 겪어보신 분 계십니까? 자식이 곁에 있는데 오히려 더 외로운 느낌 말입니다. 화분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작은 화분에 나무를 심으면 처음에는 잘 자랍니다. 물도 주고 햇빛도 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잎이 노래집니다. 물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뿌리가 뻗을 땅이 없기 때문입니다. 화분이 너무 작았던 겁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물과 햇빛을 준다 해도 세상과 이어지는 땅이 없으면 마음은 서서히 마릅니다. 말이 줄어들고 하루가 길어지고 생각이 작아집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스스로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이 아이밖에 없다. 이 한마디에 모든 외로움을 삼켜버립니다.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 중에서 자녀와 동거하면서도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분의 비율이 전체의 71%에 달한다고 합니다. 함께 살고 있는데도 고립된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름만 다른 외로움입니다. 이 자료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립은 혼자 사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연결이 끊겼을 때 오는 것입니다.
자식이 곁에 있어도 세상과의 연결이 없으면 고립입니다. 반대로 혼자 살아도 이웃과 연결되어 있으면 고립이 아닙니다. 보호하는 척 하면서 고립시키는 것, 이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름만 다른 통제입니다. 참된 자식은 부모를 자기 품에 가두지 않습니다. 부모가 세상과 이어지도록 문을 열어줍니다. 문을 닫는 자식 곁에서 부모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허락을 구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열어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문을 스스로 여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절에 가고 싶으면 가십시오. 모임에 나가고 싶으면 나가십시오. 이웃이 부추를 내밀면 받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나는 혹시 자식에게 마음을 기대느라 나 자신의 길을 내려놓고 있지는 않은가? 그 질문을 마음에 담고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이것은 조금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드리지 않으면 진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문제가 등을 돌린 자식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한 방식 그 자체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요. 청주에 신동식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 63 오랫동안 식당을 하셨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신동식 씨는 퇴직금 통장에서 돈을 빼 집 보증금을 보태 주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같은 해 가을에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결혼식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신동식 씨는 다시 통장을 열었습니다. 이듬해 아들이 가게를 하나 열고 싶다고 했습니다. 신동식 씨는 또 통장을 열었습니다. 매번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날 신동식 씨는 허리 통증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가게가 좀 안 돼서요. 이번 달이 좀 힘든데요. 병문안이 아니었습니다. 어디가 아프냐는 말도 없었습니다. 신동식 씨는 전화를 끊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키운 것이 아니라 받는 습관을 키운 것이구나. 설거지통 서랍 안에 오래된 적금 통장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잔액은 0이었습니다. 그 숫자가 흔들려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빼던 날, 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빼었습니다. 사랑이니까, 아들이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불편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감싼 타짜, 누군가를 탓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해하려는 이야기입니다. 신동식 씨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부모 잘못이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부모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랑의 잘못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이 오래전에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은 좋은 일이 반복되면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점점 그것을 당연하게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도 1년이 지나면 당첨 전과 비슷한 수준의 감정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기쁨에 적응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쾌락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부모와 자식 사이에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부모가 매달 돈을 보내고 매번 부탁을 들어주고 매 순간 자기 것을 줄이며 자식에게 건네면 자식의 마음은 그것을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수도꼭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꼭지를 틀면 물이 나옵니다. 아무도 수도꼭지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이 안 나오는 날에야 비로소 당황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준 사랑이 어느 순간 수도꼭지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틀면 나오는 것, 당연한 것, 감사할 필요가 없는 것.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받는 성인 자녀 중 74%가 그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74%입니다. 10명 중 7명이 넘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자기 탓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를 용서하시도록 돕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한 방식이 틀린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경계 없는 사랑을 온전히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 그것을 이해하면 자식을 놓는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경계 없는 사랑은 아름답게 들립니다. 그러나 경계가 없으면 사랑은 바닥이 없는 항아리와 같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차지 않습니다. 가득 차지 않으니 받는 사람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경계가 있어야 사랑은 비로소 귀해집니다. 귀해야 감사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경계를 세운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딱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식에게 줄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내 노후에 필요한 돈인가? 이것이 내 건강에 해가 되는 요청인가? 이것이 나를 손님으로 만드는 선택인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한 번만 멈춰보시는 겁니다. 멈춘다는 것이 안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준 것은 선물이 됩니다. 생각 없이 준 것은 당연함이 됩니다. 자식에게 주되 자신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오래가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고마움을 잊어버린 마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밥상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오래된 밥상입니다. 나무결이 드러나고 한쪽 모서리가 약간 닳았습니다. 예전에 이 밥상에는 사람이 가득 앉았습니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놓고 아이들이 숟가락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에 앉아서 남은 것을 드셨습니다. 그때 밥상은 따뜻했습니다. 지금 그 밥상은 어떻습니까? 명절이면 자식들이 옵니다. 앉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 손에는 젓가락이 있고 다른 한 손에는 전화기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밥을 먹지만 눈은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말을 걸면 고개를 끄덕이지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밥을 다 먹으면 일어서며 말합니다. 엄마, 나 먼저 갈게. 다음에 또 올게. 그 다음에는 또 몇 달이 지나야 옵니다. 밥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무결도 다른 모서리도 그대로입니다. 변한 것은 그 앞에 앉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다 해줘야지 안 주면 누구한테 주냐고요. 그 마음 저도 압니다. 그런데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사랑인가 아니면 습관인가? 공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공기는 매일 우리 곁에 있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잠을 잘 때도. 그런데 아무도 공기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하니까요. 그러다 숨이 막히는 날이 옵니다. 그제야 허겁지겁 입을 벌리고 들이마십니다. 그때서야 압니다. 아, 이것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구나. 부모의 희생이 그렇습니다.
매일 있으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 주니까 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줄 것이 없어지는 날 자식은 말합니다. 왜 이것밖에 못 해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얼마나 많은 것을 주고 살아왔는지를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대한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자녀에게 지속적인 헌신을 해온 부모 중에서 만족스러운 보답을 받는다고 느끼는 비율이 전체의 2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71%는 기대와 현실의 차이에서 오는 허탈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우리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비슷하게 겪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마움을 잊은 자식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의 삶 자체를 평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삶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울산에 임경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 68, 40년 동안 가게를 하신 분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밤 9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40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돈으로 아들을 대학에 유학까지 보내셨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경영학을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가게에 왔습니다. 둘러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간판을 바꿔야 해요. 이렇게 하면 요즘 손님이 안 와요. 진열도 다시 해야 하고 홍보도 해야 해요. 임경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배워온 것이니 믿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간판을 바꾸고 진열을 바꾸고 단골 손님들이 싫어하는 방식으로 가게를 뒤집었습니다. 석 달 뒤 가게는 적자가 났습니다. 임경자 씨가 말했습니다. 얘야, 원래대로 하면 안 될까?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시장이 변한 거예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임경자 씨는 혼자 가게를 다시 열었습니다. 간판을 원래대로 바꾸고 진열을 원래대로 놓고 단골 손님에게 하나씩 전화를 돌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쓰레기통 옆에 아들이 버린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된 전자계산기였습니다. 아들이 말했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거 이제 쓰면 안 돼요. 임경자 씨는 쓰레기통에서 그것을 꺼냈습니다. 40년 동안 그 계산기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은 지식이 많습니다. 정보를 알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배워서 얻는 것이고 지혜는 넘어져서 얻는 것입니다. 자식은 배웠지만 아직 충분히 넘어져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40년을 하루아침에 낡은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새로운 것을 알려주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방식입니다. 부모의 평생을 낡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방식 말입니다. 다른 신발 한 켤레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새 신발을 사줍니다. 비싸고 깨끗하고 좋은 신발입니다. 그런데 그 헌 신발은 비를 맞으며 걸었고 눈길에서 미끄러졌고 발이 아플 때 어디가 아픈지 알고 있던 신발입니다. 새 신발은 예쁘지만 아직 한 번도 비를 맞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서 미끄러지는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판단을 받기 시작하면 대부분 스스로 침묵을 택합니다. 괜히 말 꺼냈다. 나는 모르는 세상이구나. 이 침묵이 쌓이면 부모는 자기 집에서 손님이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세상은 바뀌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다.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나의 40년을 부정하지는 마라. 이 한마디가 부모의 품격을 지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부모의 돈을 대신 관리하겠다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돈은 유산이 아니다. 이 돈은 내 노후다. 내 걱정은 고맙다. 하지만 내가 결정한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이런 말을 하면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되실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하지 않아서 이미 관계가 나빠진 것은 아닙니까? 참아서 유지되는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까? 대한정신건강학회 어르신 연구팀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에 비해 우울증 발생 비율이 2.3배 높았습니다. 침묵은 평화를 만들지 않습니다. 침묵은 상처를 속으로 쌓는 것입니다. 품격 있게, 그러나 분명하게, 이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아마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주십시오. 수원에 신명숙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 61, 아들이 셋 있었습니다. 셋 다 대학을 나왔고, 셋 다 직장을 가졌고, 셋 다 결혼을 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복받은 어머니였습니다. 그해 겨울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38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신명숙 씨는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첫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해외 출장 중이에요. 일정을 바꿀 수가 없어요. 둘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둘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부의금 보낼게요. 계좌 알려주세요. 셋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신명숙 씨는 옆집 할머니와 동네 이장님의 도움을 받아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들은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이 물었습니다. 아드님들은요? 신명숙 씨는 대답했습니다. 바쁜가 봐요.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신명숙 씨는 부엌에 들어가 밥을 지었습니다. 밥이 다 되자 식탁에 그릇을 놓았습니다. 38년의 습관이었습니다. 자기 것 하나, 남편 것 하나, 국그릇도 2개, 수저도 2벌, 다 놓고 나서야 멈추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남편 것을 거두었습니다. 밥그릇, 국그릇, 수저 하나씩 들어 올려 종이 상자에 넣었습니다.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버리면 그 사람이 여기 앉아 있었다는 것까지 없어질 것 같았으니까요. 상자를 찬장 위에 올려놓고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릇 하나를 치우는 일,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겪어보신 분만 아십니다. 아들들은 어머니를 미워해서 오지 않은 것이 아닐 겁니다. 다만 오래전부터 어머니를 가족이 아니라 하나의 역할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역할은 무대 위에서만 필요합니다. 무대가 끝나면 역할도 끝납니다. 어머니가 돈을 주고 밥을 해주는 동안 그 역할은 있었습니다. 독립하고 나서 그 역할은 끝났습니다. 역할이 끝난 사람에게 이별은 이별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부모가 끝까지 묻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잘못은 사랑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주면서 경계를 세워주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준다고 다 전해지는 것이 아니며 희생한다고 다 남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너무 무거우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아갈 이유가 잘 떠오르지 않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분에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다는 것, 그것 자체가 아직 포기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지워버리지는 말아 주십시오. 자식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도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 안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5가지 아픈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아픔은 반드시 해결되지 않아도 됩니다. 아픔을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아픔을 안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목표입니다. 자, 이제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아픈 이야기만 하고 끝내면 오늘 밤이 더 어두워지실 겁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거창한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오늘 오후부터 해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스스로를 다시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창원의 황정임 씨 기억하십니까?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받지 않아서 혼자 천장을 바라보던 그분 말입니다. 그분이 달라진 것은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베란다에 나갔는데 햇살이 얼굴 위로 내려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별것 아닌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햇살은 아직 나한테 오는구나. 대단한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햇살이 따뜻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오후 황정임 씨는 동네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서예 교실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뭐라도 해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첫날 붓을 잡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삐뚤어졌습니다. 옆에 앉은 분이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첫 글씨가 어디 예쁜 사람이 있어요. 황정임 씨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6달이 지나고 황정임 씨는 글씨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습니다. 한 글자였습니다. 나 한글로 딱 한 글자. 어느 날 딸이 찾아왔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더니 벽에 걸린 글씨를 보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쓴 거야. 황정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웃었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글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라는 글자를 언제 써보셨습니까? 어쩌면 오늘이 그 글자를 다시 꺼내는 날이 될 수 있겠습니다. 대한정신건강학회 어르신 연구팀 연구에 따르면 자신을 위한 취미 활동을 시작한 어르신들이 6개월 후에 우울감이 평균 44%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를 위한 무언가를 시작했을 뿐입니다. 또 다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과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자기 자신의 생활에 집중하기 시작한 어르신 그룹은 3개월 안에 삶의 만족도가 평균 38%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중에서 61%가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답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사람은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곁에 있고 싶습니다. 여기서 한 분 이야기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에 사시는 권영석이라는 분입니다. 올해 64, 오랫동안 어부 일을 하셨습니다. 딸과 연락이 끊기다시피 한 뒤로 한동안 새벽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를 찾지 못하는 날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낚시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혼자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첫날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2번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3번째 날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낚였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작은 물고기였습니다. 그런데 권영석 씨는 그 물고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바다는
아직도 내 앞에 있구나. 그날 이후 권영석 씨는 매일 새벽 바다에 나갑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는 날도 있고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나가는 것 자체가 이유가 되었습니다. 일어날 이유, 나갈 이유, 살아갈 이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이유가 아닙니다. 햇살이 따뜻한 것, 바다가 아직 내 앞에 있는 것, 낚싯대가 손에 익은 것, 이 작은 것들이 이유가 됩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는 기다림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일주일에 딱 하루를 정하십시오. 그 하루는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지 않는 날로 정하십시오. 전화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는 기다리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루에 자식이 좋아하는 음식 말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어쩌면 오래돼서 내가 뭘 좋아했는지도 가물가물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생각이 안 나면 아무거나 하나 골라보십시오. 찌개도 좋고 수제비도 좋고 감자 하나를 삶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주에는 하루를 더 늘려보십시오. 이틀. 그 다음 주에는 사흘. 천천히 아무도 재촉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오래 접어두었던 작은 것을 하나 찾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기 전에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하셨습니까? 편지를 쓰셨습니까? 노래를 들으셨습니까? 꽃을 키우셨습니까? 산을 좋아하셨습니까? 바느질을 하셨습니까? 그림을 그리셨습니까? 자식이 태어나고 일을 하고 살림을 꾸리느라 그것들을 다 내려놓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둔 것일 뿐입니다. 하루에 10분, 아니 5분이라도 그것을 꺼내 보십시오. 글을 한 줄 써도 좋고 라디오를 켜놓고 눈을 감아도 좋고 화분에 물을 한번 주는 것도 됩니다. 크게 바꿀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면 됩니다. 그 작은 것이 내가 아직 여기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세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용서하지 못해도 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용서를 해야 마음이 편해진다. 자식을 미워하면 안 된다.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편하다. 그런데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편해지셨습니까? 용서하지 못해도 됩니다. 이 말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용서하지 못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용서는 의무가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나는 아프다. 그러나 나는 살아갈 것이다. 자식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이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해 주시는 것, 그것이 세 번째 걸음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놓는다는 것은 미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것을 멈추겠다는 뜻입니다. 비워야 비로소 빈손으로 비로소 자기 자신을 안을 수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어르신 정신건강 클리닉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녀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경험한 어르신들이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매일 20분 이상 갖기 시작했을 때 우울감이 3개월 안에 평균 42%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약이 아닙니다. 치료가 아닙니다. 그냥 나를 위한 시간 20분이었습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끝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뒷마당에 작은 텃밭이 있는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을 키우고 살림을 하느라 그 텃밭은 오랫동안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잡초가 가득 자랐습니다. 어느 날 문득 나가서 잡초를 뽑고
흙을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래전에 심어두었던 부추 뿌리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땅 속에서 아무도 물을 주지 않았는데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부추 뿌리가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묻어두었던 것들,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기쁨, 나를 위한 하루,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흙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흙을 한 번만 뒤집어 보십시오. 목포에 사시는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것을 그만뒀더니 오히려 자식이 먼저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일주일에 2번씩이나. 이유를 물어보니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바쁘게 지내시니까 전화하기가 오히려 더 편해요. 예전에는 전화하면 어머니가 너무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웠어요. 우리가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자식도 우리를 더 편하게 느낍니다. 억지로 전화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락이 늘어납니다. 강요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가 먼저 충만해지면 됩니다. 우리 세대는 참 많은 것을 이겨냈습니다. 가난한 시절을 이겨냈고 자식 키우는 시절을 이겨냈고 아픈 시절도 이겨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온몸으로 지나온 분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혼자 이겨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우리 모두가 비슷한 마음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함께라면 덜 무겁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길을 걸어가 봅시다.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은 새벽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역사책에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들이 지금의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세대의 손마디가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식이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의 몸이 기억합니다. 그 기억이 여러분의 품격입니다. 9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대만이 가진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세대입니까?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맨손으로 시작한 세대입니다. 보릿고개를 알고 새마을 운동을 알고 밤낮 없이 일하며 이 나라를 일으킨 세대입니다. 우리 세대의 힘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상처를 받는 것은 우리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사랑한 사람만이 이런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에 오래 사신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이 몇 년간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매일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 것은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뜻이구나. 아픔은 생명의 증거입니다. 아프지 않은 것은 이미 포기한 것입니다. 그분은 그날부터 조금씩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픔을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아픔을 안고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세대의 방식입니다. 우리 세대 중에서 쉬운 길을 걸어온 분이 몇이나 되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험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험한 길 끝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것만으로 이미 대단한 일을 해내신 겁니다. 자식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기억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낸 그 새벽들, 그 눈물들, 그 기도들은 지금도 이 땅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것을 기억하겠습니다. 10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몇 살이십니까? 60이십니까? 70이십니까?
75이십니까? 어떤 숫자든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10년이 남아 있습니다. 20년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10년이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황정임 씨처럼 서예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삐뚤어진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년은 조금씩 나아지는 글씨를 볼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남들이 칭찬할 만한 글씨가 됩니다. 5년이 지나면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됩니다. 10년이면 이것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됩니다. 권영석 씨처럼 바다에 나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나가다 보면 어느 날 큰 것이 잡힙니다. 그날의 기쁨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날들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 세대가 가진 시간은 아직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는데 다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의 전화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어르신의 평균 기대 여명은 약 24년이라고 합니다. 60세에 건강하게 지내신다면 앞으로 24년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24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쓰실 겁니까?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며 24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를 위한 24년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우리 세대답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이 살아온 방식과 맞습니까? 우리 세대는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일했습니다. 그 정신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대상이 자식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자식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는 억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당기면 더 멀어집니다. 그런데 놓으면 오히려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낚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를 잡으려면 줄을 너무 세게 당기면 안 됩니다. 줄이 끊어집니다. 살짝 당기고 살짝 놓고 그 리듬으로 서서히 가까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전화를 기다리지 않고 내 일상을 충실히 살다 보면 어느 날 자식이 궁금해집니다. 어머니가 요즘 어떻게 사시나, 아버지가 요즘 무엇을 하시나, 그 궁금함이 연락으로 이어집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과 3년 가까이 연락이 뜸했는데 어느 날 합창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모집한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에 연습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카카오톡에 사진 한 장과 함께 올렸습니다. 별 생각 없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합창단 하세요? 하고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 모습이 자식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 세대는 묵묵히 살았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보여줘도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내가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그 모습이 자식에게는 어머니가 괜찮다는 신호가 됩니다. 어머니가 행복하다는 신호가 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살아가 봅시다. 여러분이 행복한 것이 자식에게도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것이 자식에게도 선물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곧 가족을 위한 삶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보호한다는 이름 아래 부모의 세상을 좁히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함께 살면서도 71%가 고립감을 느낍니다. 문을 닫는 자식 곁에서 부모는 안전하지만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화분이 너무 작으면 뿌리가 뻗지 못합니다. 우리는 거울도 들여다보았습니다. 경계 없이 준 사랑이 수도 꼭지가 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을요. 노스웨스턴 대학교 연구처럼 쾌락 적응은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면 놓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고마움을 잊은 자식은 나빠서가 아니라 익숙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처럼 74%가 당연하다고 느낍니다.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부모의 삶을 쉽게 보는 자식은 배운 것은 많지만 아직 충분히 넘어져 보지 않았습니다. 새 신발은 예쁘지만 비를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는 40년의 지혜를 담은 낡은 계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래에도 오지 않는 자식은 부모를 가족이 아니라 역할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역할이 끝나면 무대도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황정임 씨처럼 나라는 글자를 다시 쓰는 것, 권영석 씨처럼 바다가 아직 내 앞에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세브란스 병원 연구처럼 하루 20분이 우울감을 42% 줄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처럼 자기 자신에 집중하면 자녀와의 관계도 61%가 더 좋아집니다.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일주일에 하루는 기다리지 않는 날로 정하세요. 둘째, 하루 5분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셋째, 용서하지 못해도 됩니다. 나는 아프다. 그러나 나는 살아갈 것이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을 놓는다는 것은 자식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되찾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학자 정약용은 이런 뜻의 말을 남겼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것,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마지막 품격이다. 그 품격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내가 먹고 싶은 밥을 짓는 것, 베란다에서 햇살을 받는 것, 붓을 들고 나라는 글자를 쓰는 것, 그 하나하나가 품격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가 비슷한 마음을 안고 사시는 다른 분들에게도 닿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위해 함께 구독해 주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 줄만 남겨주시겠습니까? 길지 않아도 됩니다. 한 문장이어도 좋고 한 단어여도 좋습니다. 여기는 안전한 곳입니다. 아무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듣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마음을 안고 사는 친구, 형제, 이웃이 계십니까? 그분에게 이 이야기를 보내주십시오.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조언이 아닙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느낌입니다. 그 느낌 하나가 어떤 약보다 따뜻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누구보다 오래 새벽에 일어나 일을 했고 자식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현재를 접었고 아파도 아프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아무도 세워주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마디가 기억하고 무릎이 기억하고 잠 못 이루던 밤들이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제 그 사랑의 방향을 한 번만 바꿔보십시오. 밖으로만 향하던 그 마음을 오늘은 안으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나를 위한 밥 한 그릇, 나를 위한 산책 한 번, 나를 위한 낮잠 한 번, 그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효도, 오늘 밤 부디 편안히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지 않아서 편안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혼자 아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편안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고 행복해집시다. 감사합니다.